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능사 필기 예상문제 13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담배장님 노린재에 의하여 매개되는 전염병은 담배장님 노린재에 의해서 매개되는 전염병은 정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네, 정답을 찍어보겠습니다. 오동나무 빗자루병입니다. 오동나무 빗자루병이나 대추나무 빗자루병이나 다 뭡니까? 이거는 그 동일한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아니죠. 그 동일한 병원균에 의해서 매개되는데요. 플라즈마, 타이토플라즈마라는 이 세균입니다. 세균의 일종이죠. 타이토플라즈마에 의해서 발병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토플라즈마를 옮기는 매개하는 해충이 있어요. 그 해충이 바로 이렇게 생긴 담배장님 노린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루잎이나 응애나 진딧물을 잡아먹는 그러한 천적동물로도 이용이 되지만 그건 좋은 면입니다. 그러나 또 한 면에서는 파이토플라즈마라는 이 세균을 옮겨서 그 뭡니까 그 질병을 옮기게 되는 그러한 그러니까 유익한 곤충도 되지만 해로운 곤충도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배장님 노린재에 의해서는 오동나무 빗자루병이 옮겨지고요.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모무늬 매미충이라는 이 매미에 의해서 플라즈마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담배장님 노린재에서 매개되는 전염병은 그러면 오동나무 빗자루병이 되겠습니다. 배나무를 기주교대하는 이종 기생성 병은 자, 배나무에서 살고 또 다른 나무에서도 살면서 옮겨 다니면서 여기에서 일정 기간 이렇게 기생하는 이종 기생성 서로 다른 나무에서 기생하는 그렇죠? 기주 교대한다는 것은 기생이 주인 바꾸는 거예요. 이 나무에 기생하다가 이 나무로 옮기는 거 이것을 기주 교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종 기생성 병은 뭐냐 그랬습니다. 정답부터 본다면 그렇습니다. 대나무와 향나무를 옮겨 다니면서 기생하는 것인데 향나무 녹병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향나무 녹병이고 이것이 배나무 붉은별 무늬병이라는 적성병입니다. 그래서 기주교대, 주인을 바꿔가면서 기생하는 것입니다. 병균이 그의 생활소를 안정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두 종의 식물을 기주로 하는 것, 그 향나무 녹병과 배나무, 향나무에서는 향나무 녹병을, 배나무에서는 붉은별 무늬병이라는 적성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병용군 자체는 담자균류입니다. 그리고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이 두 나무를 서로 가까이 심지 않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심는 겁니다. 향나무와 배나무는 가까이 심으면 향나무는 향나무 녹병, 배나무는 붉은별 무늬병이라는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나무를 기주교대한다. 뭐하고를요? 배나무하고 향나무를 기주교대하면서 배나무에서는 붉은별 무늬병을 향나무에서는 녹병을 일으키는 것. 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혹병의 중간 기준은 이것도 기주교대하고 비슷한 것이죠. 소나무 혹병. 어떤 나무와 어떤 나무를 오가면서요? 그렇습니다. 참나무하고 소나무를 오가면서 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나무 혹병의 중간 기준은 졸참나무에 있다가 소나무로 옮겨가지고 소나무 혹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기준은 졸참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참나무에 녹병으로 있던 애가 소나무로 옮기면 소나무 혹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주교대한다. 이것도 물론 담자균류입니다. 가장 좋은 건 소나무 근처에다가는 참나무를 심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나무 혹병의 중간 기준은 졸참나무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비화하는 현상은 어느 종류의 산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가? 비화한다는 나를 비자에다 불화자를 썼어요. 그래서 불이 날아다닌 거죠. 그래서 이쪽 산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났는데 이쪽 산으로 이제 이 불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불똥이 날아가서 이쪽에서 탈 때 어느 쪽에 얹혀 타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윗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관, 관을 쓴 것 같죠? 이렇게 쓴 게. 그 다음에 요 밑에 줄기 부분 있죠? 이게 수간. 예. 그러면 불이 떨어져서 이리 붙겠어요? 아니면은 이 위쪽으로 붙겠어요? 그렇죠? 이 수간 쪽으로 붙겠죠? 위에 부분, 잎사귀 부분. 이걸 수간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불나는 걸 수관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비화하는 현상은 어느 종류의 상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수관화, 이 잎사귀 쪽으로, 이 수간 쪽으로 붙는 거 수관화라고 합니다. 산지에 묘목을 식재한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역작은 뭐냐 그랬습니다. 묘목을 식재했습니다. 맨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렇죠. 이 주위에 풀 베주는 것이죠. 풀베기 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덮는 애 덩굴, 이거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는요, 이 나무도 이제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위로 크면은 예, 가지치기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많이 컸어요. 이제 너무 베요. 이렇게 굵어가지고, 그러면 속가내게 해주는 거 간벌이죠. 간벌도 좀 해주고. 그래서 맨 먼저 풀베기, 그 다음에 이 옆에 아카시아 나무나 이런 게 떨어져 있으면 이거 베버리는 거, 이걸 재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간벌도 해주고, 먼저 1번, 그 다음에 풀베기 해주고, 옆에 있는 나무들 베버리고, 그리고 그 나무에 가지치기도 좀 해주고, 마지막으로 너무 베니까 솎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순서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답은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거니까 풀베기가 되겠습니다. 네, 무육작업의 순서, 맨 먼저 풀베기, 위에 덩굴 제거, 그리고 옆에 있는 나무들, 그렇죠. 아카시아 나무나 이런 필요없는 나무 재버리고, 나무 자체도 크면 가지치기를 좀 해주고, 나무가 너무 베면, 이제 너무 컸어요. 그럼 하나씩 이렇게 솎아주기도 하고, 간벌이죠. 그래서 원하는 답은 풀베기입니다. 인공조림으로 갱신할 때 가장 용이한 작업종은, 자, 인부들 풀어가지고 이제 갱신하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싹 빼버리는 거죠. 싹 빼버리고 조림하는 것입니다. 싹 빼버린 걸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개벌 작업이라고 그러죠. 인공조림으로 갱신할 때 가장 용이한 작업 방법은 다 베버리고 조림한다. 개벌 작업이 되겠습니다. 천연갱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천연갱신의 반대말은 인공조림이죠.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저 혼자 씨 떨어져서 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에서 저 혼자 이렇게 하종 씨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천연갱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가 혼자 씨 떨어져가지고 나는 것이에요. 자, 갱신 기간은 길다. 그렇죠? 인공적으로 뭘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갱신 기간이 길겠죠. 조림 비용이 적게 든다. 손으로 안 되니까 조림 비용은 거의 안 들 수도 있어요. 환경 인자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 사람이 손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보호해주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 혼자 살아야 되니까 저항력은 강하겠죠. 예, 더디 클지라도 수정과 수령이 모두 동일해서 취급이 간편하다. 오래 떨어진 씨가 오래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5년 있다 날 수도 있겠죠. 예, 수령 나이도 다 달라요. 수정도 예, 저 밖에 있는 수정이 이렇게 날라와서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종과 수령이 모두 천연갱신에서 다를 수가 있겠죠. 각각 달라요. 동일 취급은 불편해요. 그래서 동일의 취급이 간편하다. 이건 틀린 것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인공조림과 천연갱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천연갱신에는 오랜 시일이 필요하다. 맞죠? 인공조림은 기후풍토의 저항력이 강하다. 자, 사람이 보호해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인공조림은 사람이 하는 것이죠. 저절로 크면 저 혼자서 저항력이 생기는데 사람이 너무 과잉 보호해주고 이러면 저항력은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거예요. 이 천연갱신으로 숲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이 기술적으로 어렵다. 맞습니다. 천연갱신과 인공조림을 적절히 병행한다면 조림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이것도 맞아요.
인공조림은 기후풍토의 저항력이 약하겠죠. 일시에 다 배부르고 심나든가 이랬기 때문에. 근데 천연갱신은 자기 혼자 스스로 알아서 저항력을 기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항력이 강할 수 있어요. 여기서 묻는 것은요. 인공조림은 그랬기 때문에 기후풍토의 저항력이 약하다 그래야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휘발유와 윤활유의 혼합비가 50대 1일 경우에 휘발유 20리터에 필요한 윤활유는, 자, 휘발유가 50, 그 다음에 윤활유가 1, 휘발유 20리터, 윤활유 X리터. 이렇게 놓으면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이죠. 그러면 X는 양분을 50으로 나누니까 50대 20이 되겠죠. 예, 50대 20은 몇 리터예요? 그렇죠. 0.4죠. 그래서 0.4리터. 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까? 이행정기관, 그렇죠. 뭐 톱이나 또는 제촉, 예촉이 이런 것들은 전부 뭘 씁니까? 이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휘발유와 윤활유를 혼합해 쓴단 말이에요. 윤활유는 윤활작용을 피스톤 닳지 말라고, 휘발유는 열려줘. 이게 이제 혼합을 해야 되는데 혼합비가 50대 1이라면 휘발유 20리터면 윤활유는 몇 리터가 들어가겠냐 라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놓고 계산해 보면 금방 나오죠. 휘발유 대 윤활유가 50대 1이면 휘발유 20리터면 윤활유 X리터, 이렇게 놓고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이다 라고 계산하면 0.4리터가 나오게 될 겁니다. 한번 본인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집재 작업이나 간벌재를 집재하는 데 가장 적절한 장비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소집재 작업이라는 것은 이 적다, 이 집자는 모으다라는 것에 집게라고 생각이 돼요. 집게로 집어서 이렇게 모으는 거, 쌓는 거, 이런 것을 소집재 작업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집재 작업인데 아주 간단한 집재 작업, 잘 자란 나무의 집재 작업,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간벌재도 그렇게 많이 베질 않죠. 뜨문뜨문 베니까. 이러한 소집재 작업하는데 가장 적절한 장비는, 그러면 소집재 작업으로 말을 들을 때 소형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렇게 되죠. 스키더, 타워헤더, 트랙터 집재기는 다 이건 대형 장비예요. 그러면 소형 윈치가 여기 해당되겠죠. 예, 소집재 작업입니다. 이걸 만약에 대집재 작업 이랬다면 소형 윈치가 아니라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답은 2번이 됩니다. 소형 윈치입니다. 자, 이게 스키더예요. 그럼 그림은 눈도장 찍어두시고요. 이게 타워해야 돼요. 이게 타워 같죠? 이렇게 줄매 달아가지고요. 예, 타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트랙터 집재기예요. 트랙터에다가 이 집재기를 물려서 만든 거 말이죠. 트랙터 집재기. 이런 건 다 어느 정도의 분량이 있는 목재를 쌓는 데 쓰이는 거예요. 집어서. 근데 이거는 이 윈치는요. 그렇죠. 적은 재료들을 실은 그런 간단한 용량이죠. 윈치. 정답은 윈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벌도, 가지치기 및 조제 작업 기능을 모두 갖춘 장비는, 벌도는 벌목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 나무를 베버리는 거. 그 다음에 가지치기는 이런 데 있는 가지를 자르는 거. 그 다음에 조제 작업은 이 가지를 자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다지는 거. 다짐 작업.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조제도 하는, 다듬질도 하는, 전방이 이러한 기계는 뭐냐? 라고 물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베스트예요. 이 다지는 것까지 한다는 말이죠. 그 프로세서는요. 벌도는 못해요. 베기는. 근데 베놓은 거, 베놓은 거 가지고 가지치고 다듬질하는 것까지는 프로세서가 해요. 그래서 벌도를 빼고 가지치기 및 조제 작업을 하는 건 그러면 프로세서예요. 근데 여기서 벌도, 가지치기, 조제 작업 다 한다 그러면 하베스터. 종합장비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잇목을 고사시킬 정도의 피해를 주며 1년에 3회 발생하는 해충은, 한 번쯤 다뤄봤죠? 1년에 1회만 발생한다고 해도 짜증나는데 1년에 3회나 발생하면 어떻겠어요? 왕짜증 나겠죠? 왕짜증 납니다. 왕짜 찾은 거, 왕짜 들어간 거.
왕소나무종입니다. 1년에 3회나 발생해서 얼마나 왕짜증 나겠어요? 왕소나무종이다. 그렇게 기억해 두십시오. 용재 생산과 연료 생산을 동시에 한다. 용재 생산은 뭐예요? 제목으로 쓰려는 거예요. 연료 생산은 띨감으로 쓰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목은 짧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굵은 나무, 작은 나무, 굵은 나무, 작은 나무 이렇게 상목과 이걸 굵은 나무를 뭐라고 그래요? 상목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잘 자란 나무를 뭐라고 그래요? 하목이라고도 하고 또는 외목이라고도 해요. 이 굵은 나무를 겨림목 이렇게도 말해요. 크다 그래가지고 자 어떻든 이 큰 거는 상목이고 적은 거는 하목이에요. 그래서 하목은 윤벌기로 모두 베어지고 즉 개벌을 한단 말이에요. 싹 베어버려요. 그래서 띨감으로 써요. 상목은 어때요? 완전히 완숙된 나무만 택벌을 해요. 이건 너무 많이 컸네. 이건 쓰겠네 제목으로 이렇게 하나 베고 또 이쪽에서 또 하나 베고 이런 식으로 택벌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작업종, 즉 상목과 하목을 동시에 두고 키우는 이러한 작업종을 뭐라고 하냐 그랬어요. 이런 작업을 중림, 그렇죠? 교림은 큰 것만 하는 거고 외림은 작은 것만 하는 건데 교림과 외림의 중간지대, 중림. 그래서 상목과 하목을 동시에 키우면서 하목은 주로 일괄에서 베어가지고 띨감으로 쓰고 상목은 일괄에서 베면 안 되겠죠. 제대로 큰 놈만 베는 거예요. 택벌이에요. 택해서 걸치한다. 택벌해가지고 뭘로 쓴다고요? 용제, 제목으로 쓴다. 이러한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중림 작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택벌이 뭐고 산벌이 뭐고 외림이 뭔지. 저는 다른 회차에서 몇 번에 걸쳐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 기록으로만 드리고 본인들이 한번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반드시 화면을 정지하시고 숙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중림 작업입니다. 14번입니다. 침엽수 또는 활엽수의 잎과 줄기에 발생하는 그그름병이에요. 그그름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은 자, 그그름병은 주로 뭐예요? 진딧물 같은 게 이런 나무가 있으면 진딧물 같은 게 여기서 이 즙을 다 빨아먹어요. 진딧물이. 이게 흡즙성이라고 하죠. 즙을 다 빨아먹고서 이 잎사귀에다가 뭘 하냐면 배설을 해요. 배설. 똥오줌을 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배설물에 당분이 많아요. 이 당분에다가 이 배설물에 있는 당분에다가 이 습도나 이런 게 좀 맞으면은 여기에 뭐가 쓰냐면 곰팡이가 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곰팡이가 까맣게 쓸어가지고 여기다가 코팅을 해버려요. 코팅, 잎사귀들에다. 이게 이제 새까맣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름 듯이 이런 게 잎사귀들이. 그래가지고 서서히 말라 죽는 병. 이것이 그름병이에요. 그래서 침엽수나 활엽수의 잎과 줄기에 이런 그름병이 나타났을 때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은 그랬어요. 1번 살균제를 살포한다.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살충제를 살포해서 진딧물 같은 걸 잡아야겠죠. 근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기다가 살균제, 곰팡이 중에서 살균제 뿌려갖고 되진 않아요. 살충제를 사용해야 된다. 이게 돼야 흡습성 곤충, 즉 진딧물 같은 것을 아예 농약을 쳐 잡아버린다. 이건 맞아요. 설탕을 뿌린다. 안 그래도 이 당분이 있어갖고 곰팡이류가 쓸었기 때문에 설탕을 뿌리면 더 하겠죠? 틀렸어요. 요소 연면 시비를 한다. 이거 윗부분만 자라가지고 더 걸리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흡집성 곤충, 즉 진딧물 같은 걸 잡는 살충제를 뿌려서 방지한다가 맞는 답입니다. 자, 그래서 그름병 한번 봐두시고요. 방법은 뭐라고요? 진딧물이나 이 깍지벌레 등을 살충하는 살충제를 뿌려야 된다. 15번입니다. 혼합 연료에 오일의 함유가 높일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혼합 연료 휘발유에다가 오일을 섞어 가지고 쓰죠. 이행정 기관에서는 이걸 혼합 연료라고 그래요. 근데 휘발유는 얼마 안 들어갔는데 오일이 많이 들어갔어요. 오일은 뭡니까? 이거는 윤활제, 닳지 말라고요.
윤활제인데 윤활제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엔진 마모는 덜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연료가 적게 들어가고 오일만 많이 들어갔으니까 연소가 제대로 안 되겠죠. 연소가 안 되니까 매연이 나올 거고요. 자, 연료의 연소가 불충분한 매연이 증가한다. 맞죠? 오일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스파크 플러그에 이 스파크 플러그가 뭐합니까? 점화를 시켜주는 것이죠. 근데 오일이 많이 튀겨가지고 스파크 플러그에 오일이 입히게 되면 점화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오일이 연소실에 쌓인다. 이것도 맞죠? 엔진을 마모시킨다. 오일이 너무 많은데 엔진이 마모된다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예요. 엔진이 마모된다면 휘발유가 많이 들어가고 오일이 적게 들어갔을 때, 이것이 적게 들어갔을 때, 이때는 뭡니까? 엔진 실린더가 마모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살충제의 제형에 따른 제형에 따라 분류된 것은, 즉 만든 형태예요. 제형은 만든 형태에 따라 분류된 것은, 이 제형에 따라 분류하면 첫째는 유제, 수화제, 분제 이런 거예요. 만든 형태가 유제로 만들었냐 또는 수화제로 만들었냐 가루로 만들었냐 분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제형에 따른 분류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보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 유제, 수화제, 분제 중에 하나가 나오면 그건 제형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제, 수화제, 분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용 목적에 따르면 균을 죽이려면 살균제, 충을 죽이려면 살충제, 이런 건 사용 목적에 따른 거예요. 그 다음에 유기인제냐 카바메이트제냐 이런 것은 주성분이 뭐냐에 따른 거예요. 주성분이. 그 다음에 사용 방법에 따라서 희석해서, 물에 희석해서 살포하냐 아니면 직접 가루로 살포하냐 연기로 살포하냐, 이런 것은 사용 방법에 따른 분류예요. 그래서 이 분류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살충제의 제형, 만든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면 유제, 수화제, 분제 이렇게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수화제가 되겠습니다. 디젤 기관과 비교했을 때 가솔린 기관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디젤 기관과 가솔린 기관. 우선 디젤 기관 그러면 연료를 뭘 써요? 경유수죠. 가솔린 기관 그러면 연료를 뭘 써요? 휘발유 써요. 그럼 이해가 되시겠죠? 자, 경유수는 디젤 기관은 착화를 어떻게 합니까? 피스톤이 이렇게 있으면 블로어로 공기가 들어가죠, 여기로. 그러면 피스톤이 밀어가지고 강한 압력으로 밀면 이 팽창열이 나온단 말이에요. 압력을 강하게 밀어주니까. 이 팽창열이 보통 500에서 600도씨로 팽창이 될 때 여기서 연료를 분사시켜요. 그러면 착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솔린 기관은 뭐예요? 이렇게 있으면, 피스톤이 있으면 여기서 연료하고 그 공기를 혼합해 가지고 카브레타가 혼합해서 여기다 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에서 이 플러그에서 전기가 팍 튀겨지면서 이게 그 착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디젤 기관은 별도의 착화 기관이 없어요. 그러나 가솔린 기관은 플러그에서 착화를 시켜줘야 돼요. 전기 그 스파크를 일으켜줘야 돼요. 이게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디젤 기관은 배기가스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나 가솔린 기관은 배기가스가 약 1000도가 돼요. 높죠. 그 다음에 디젤 기관은 이 압력에 의해 착화를 시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무게가 무거워요. 크고 무거워요. 그리고 가격도 좀 비싸죠. 가솔린 기관은요. 가솔린 엔진은 가볍죠. 가격도 좀 저렴하고. 그래서 보면 자, 디젤 기관과 비교했을 때 가솔린 기관의 특성은, 가솔린 기관이니까 전기 점화 방식이다. 맞죠? 플러그에서 배기가스 온도가 낮다. 틀렸어요. 배기가스가 가솔린은 약 1000도. 그리고 뭡니까? 디젤 기관은 한 5, 600 정도? 그 정도예요. 그 다음에 무게가 가볍고 가격이 저렴하다. 맞아요. 연료는 기화기원 외부 혼합 방식이에요. 카브레타에서 그 기화기에서 연료 혼합해가지고 공기와 연료를 혼합해서 보내죠.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그럼 틀린 건요. 예, 배기가스 온도가 낮다. 그래서 틀렸죠. 배기가스 온도가 디젤보다 더 높습니다.
배기가스 온도는 가솔린 기관이 1000도, 디젤 기관이 약 600도씨다. 이 부분은 설명한 내용이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신 분은 화면을 정지하시고 읽어보십시오. 배기가스 온도가 가솔린 기관이 디젤보다 높습니다. 다음 중 디젤 엔진의 압축 착화 기관의 압축 온도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젤은 피스톤이 이렇게 있으면 블로우에서 공기가 들어가면 이 공기를 밀어서 압착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압축을 시켰을 때 이 압축 온도가 500 내지 600도가 돼야 돼요. 600도. 이때 여기서 경유를 분사시켜주면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압착으로 인해서 불이 붙는 거예요. 예, 플러그가 전기를 튀겨서 불이 붙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압축 착화 기관의 압축 온도는 얼마냐? 압축 온도가 얼마요? 5, 600 정도 돼야 돼요. 5, 600. 500에서 600 정도가 돼야 착화를 해요. 경유를 한번 넣고 뭡니까? 그 라이터로 불을 붙여보세요. 안 붙어요. 온도가 높아야 붙어요. 그것도 분사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5, 600. 디젤 엔진은 공기만을 흡입하고 공기를 피스톨을 통해서 고압축으로 압축해가지고 압축 온도가 500도씨 이상이 되게 한 다음 노즐에서 연료를 분사해서 압축열로 자기 착화하게 한다. 그래서 5, 600 정도가 돼야 된다. 접목 집재 후 집재장에서 가지치기 및 조제 작업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비는, 자, 접목 뭡니까? 이게 넘어진 나무예요. 그게 베놓은 나무죠. 집재 후에 쌓은 다음에 그거를 집재장에서 그 쌓아놓은 그 제목에서 이제 하나씩 들어서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조제 작업 다듬질을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가장 적합한 장비는 뭐냐 그러고 물었어요. 여기서 뭐가 안 들어갔다는 걸 알겠죠? 예, 벌목. 즉 나무는 베지 않아요. 집재장에서 이미 베진 걸 가져왔어요. 가지치기하고 조제 작업만 해요. 이런 게 뭐라고 그랬죠 아까? 예, 프로세서예요. 벌목이 빠졌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벌목은 없고 가지치기하고 조제 작업만 하네. 조제 작업이 다듬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세서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셔야 됩니다. 체인톱의 주간 정비 사항으로만 조합된 것은 일일 정비도 있고 주간 정비도 있고 또 분기별 정비도 있겠죠. 여기서 묻는 것은 주간 정비를 물었어요. 조합된 것은 답은요. 제가 찍을게요. 예. 스파크 플러그 청소와 간극 조정. 이게 주간 정비 사항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은 다 분기별 정비에 해당되는 거예요. 답은 스파크 플러그 청소와 간극 조정은 주간 정비 사항이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일 정비는요. 휘발유 오일은 매일 혼합하고 해야겠죠. 에어 필터는 매일 정비해야 돼요. 왜요? 체인톱에는 항상 목재가루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 알아두셔야 해요. 에어 필터 청소는 매일 해야 돼요. 안내판 손질. 안내판이 뭔지 아시죠? 예. 이게 멈추면은 이 톱날 가는 요 가이드바. 여기 안내판이에요. 가이드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체인이 돌고 있죠. 이거 매일 손질해 줘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는 연료 혼합, 그 다음에 에어 필터, 안내판 손질은 일일 정비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점화 부분, 스파크 플러그라든가 체인톱 본체라든가 안내판 체인 톱날 이런 것들은 주간 정비고, 그리고 이제 보시는 요것들은 전부 다 분기별 정비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인톱의 주간 정비상으로만 조합된 것은 그러면 스파크 플러그 청소 및 간극 조정. 네, 수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